사고 파는 게 있어야지 뭐 오른 추세가 생기고 그러는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약간 유의미하게 상승폭이 줄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톱 얼음 딱 거기서 멈춰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약간 그들만의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얘기를 전혀 공감을 못할 겁니다. 6.27 대책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어차피 두 분은 이제 어차피 그 흐름 다 알고 계시니까 먼저 김중호 기자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오늘 부동산원 한국 부동산원 예. 뭐 결과 하나 나왔죠. 예, 예, 이제 6.27 대책 이후에 뭐 한 달 정도 돼서 그렇습니다. 뭐 어땠습니까? 그 폭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요.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요즘 제일 관심 많은 데가 마용성, 강남 3구. 그렇죠? 그러면 마포가 이제 0.11% 상승으로 나왔고 용산 0.24, 성동 0.37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마포 같은 경우 이제 마용성이 사실 지난 그 어떻게 될까요? 지난 상반기 때 보면 아파트 가격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되게 주도한 지역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6.27 대책 이전에 0.98%까지 상승률이 갔었는데 일주일에 그렇죠. 그주 기록이 0.98였죠. 1% 올랐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한 달여 만에 오늘 0.11. 0.11. 예, 거의 10분의 1이. 음. 예, 깎인 거죠. 용산도 그 전주 6월 27일 전주까지 0.74까지 가는데 저 그래프로 나오네요. 0.24 나오고. 저렇게 이제 색깔별로 빨간색이 많이 오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성동 0.99%까지 올라갔다가 쳤다가 탑을 쳤다가 오늘은 0.37까지. 뭐 3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 떨어져 내리고 있는 거죠. 효과는 있었나 보네요. 예.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네. 서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송파가 네. 다시 그 폭을 올렸습니다. 반등했어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다고요? 예, 예. 오. 그러니까 다 마용성, 강남, 서초 모두 보면 계속해서 상승폭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오늘 이번 주가 송파만 3주 만에 다시 이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게 상승률이 예를 들면 3% 하다가 2% 하다가 1% 하다가 뭐 0.5% 하다가 송파는 갑자기 0.5에서 0.4로 가야 되는데 0.6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네. 상승폭이 더 늘어났어요. 다시. 음. 근데 이제 송파 같은 경우 요즘 재개발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런 영향이 많이 재건축. 반영된 게 아니냐. 예,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이 많아가지고. 수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6억 그 제한 대출 네. 6억을 상한으로 한 대출 금지 네. 이거는 효과가 좀 있었다 봅니까? 이번 6.27 대책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효과죠.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한 200km 급가속하다가 지금 한 60km 정도로 내려왔는데 엔진 브레이크 넣었네요. 엔진 브레이크 넣었는데 아까 송파구 말씀하셨잖아요. 송파구는 한 50km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60km로 다시 한 번 더 밟아가지고 네. 이게 뭐지라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뭐 저는 이 정도면 이게 효과 아닐까요? 그럼 어떤 효과를 더 강력한 효과가 나오게 되면 하락으로 전환하게 되고 우리가 심리가 저는 극단적이라고 보거든요. 중간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갔지 이게 중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이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저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이상적인.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좀 더 내려와서 한 0.1% 네. 0%에서 0.1% 사이가 딱 정부가 원하는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걸 유지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후속 대책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말씀하신 게 그거 같아요. 우리 시험 같은 거 보면 빵점 맞고 100점 맞고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너 85점 맞아라. 이게 사실 실력이 어마무시해야 맞을 수 있는 점수거든요. 이거 어려운데. 그렇죠. 85점. 85점. 네, 전체 문제를 알고 있어야 85점이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만점만큼 그쵸. 빵점 맞기가 제일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만점도 힘들고 빵점도 85점이 제일 힘들겠네요. 그쵸. 이 밸런스 조절해야 되니까 그쵸. 아는 것도 좀 틀려줘야 되고. 그렇죠. 지금 못하겠네. 말하자면 이제 그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중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집값 완전 죽여버리려면 죽일 수 있죠. 아예 다운시키려면 다 틀어막아 버리면 되는데 음. 완전히 틀어막고 죽어버렸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장이 음. 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죽여서도 안 되고 살려서도 안 되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2병 걸린 우리 자녀하고 똑같다. 우리 애가 중2병 걸렸어요. 공부 안 해. 아 이걸 어떡하지?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달래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너무 심하게 하면 애가 집을 나가버리거나 완전히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저는 부동산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현장에 뭐 이 사건 터진 다음에 그러니까 6.27 사건이라보다는 대책 터진 다음에 사건은 아닙니다. 예. 갑자기 그래서 특검을 담다 보니까 이건 사건 아니죠. 네. 6.27 누구들한테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 부동산 시장의 사건이죠. 네. 6.27 대책 이후에 임장 다녀보시면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20년 넘게 기자 생활하면서 네. 제가 임장 같은 거를 다니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오다 보니까 네. 정말 이 부동산 각 지역의 부동산 이런 데를 좀 다녀봤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6월 27일 전에 제가 한번 갔었고 네. 사실 저는 6월 27일 날에 그 대책이 나올 거라고 아. 생각을 못하고 그 전에 원체 모든 부동산 기자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했기 때문에 그쵸. 제가 그때 다녀봤었죠. 불장이었잖아요. 네, 불장이었죠. 근데 제가 기사를 쓰고 있던 순간에 갑자기 6월 27일 날 아, 그 대책이 나와버렸어요. 갈아엎었네요. 그 예, 기사. 그래가지고 참 갈아엎어야 저도 돼. 아 이거 아니 뭐 갈아엎지도 않고 그게 아까웠기 때문에 썼습니다. 제목만 네, 바꿨죠. 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불장이었는데. 퇴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확실히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얼어붙었다. 예.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음. 다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을 뿐인데 가장 정확하게는 뭐냐면 거래가 끊겨버렸죠. 예, 모든 뭐 마용성 이런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모든 부동산을 보더라도 지금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물론 아주 뭐 개인의 아주 특수한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통상적인 투자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살집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 큰 돈을 이렇게 그렇죠. 지불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래 자체가 끊겨버렸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좀 거꾸로 얘기해 보면 또 이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려고 하면 그래도 거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고 파는 게 있어야지 뭐 오르는 것도 오르는 추세가 생기고 그러는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집값이 뭐 수치상으로는 약간 유의미하게 뭐 이렇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뭔가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톱. 그러니까 얼음땡 했을 때 얼음 했는지 그냥 딱 거기서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동산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음 스텝을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럼 소장님 봤을 때는 일단 너무 불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때 뭐 0.99% 일주일 오른다는 거는 예를 들면 놔두면 52주면 52%잖아요. 네. 그럼 10억 아파트가 1년 만에 15억 2천이 되는 건데 미쳤지. 예, 네. 잡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인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맞다 치고 네. 넥스트 스텝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수요 대책, 수요 억제책, 네. 세제나 대출 규제 이게 사지 마 이거잖아요. 지금은 일단 네. 멈춰. 예. 라고 근데 했죠. 전국적으로는 공급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그 공급 대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돼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최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공급 대책 결국 수급이잖아요. 그렇죠. 수급 밸런스가 안 맞는 건데 들어오기 전에도 기자님하고 우리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잖아요. 이게 수급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떤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6.27 대책은 이제 급한 불을 껐잖아요. 200km로 달리니까 과속 그렇죠. 단속을 해서 자반 너왜 달리니 좀 진정해 냉수 한 잔 먹이고 집에 네. 보냈는데 그렇죠. 걔가 계속 그 마음 잡고 공부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 스텝에 아. 달려 있는 건데 다음 스텝에서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정부의 딜레마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타선 기간이 있어서 야 늘려 하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빵치듯이 막 찍는 게 아니니까. 이게 땅도 확보해야 되고 아. 근데 토지를 서울에서는 확보할 토지가 일단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남아 있는 유휴 부지들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뭐 15년 정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도 받아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되고 조합원들의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면 조합원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고 기부 체납 좀 하라고 하면은 또 막 반대하고 사업이 그렇죠. 진행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야 멸실하고 새로 지으면 요즘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유유부지들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이 발굴했잖아요. 네. 30개 넘게 발굴했는데 맞아요. 뭐 태릉 부지도 있고 여러 뭐
뭐 운전면허 시험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리풀. 서리풀은 윤석열 정부 때 이 정도. 그린벨트 풀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공공 위주로 짓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괜찮냐면 이제 와서 4기 신도시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또 발굴해가지고 하면 1년 가거든요. 지금 골든 타임 저는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이번 6.27 대책. 이게 이걸로 누를 수 있는 게 6개월이다. 심리 효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지금 또 앞서서 우리 기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통계에서 7월 3주차 통계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의미 깊게 본 게 7월 2주차 서울 평균이 0.19%인데 이번 주는 0.16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좀 완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기울기가 조금씩 이제 기울기가. 그러니까 한 살짝- 달이 지나니까 저는 약간 좀 공포 분위기에서 좀 서서히 적응하는 익숙해져 가고 있죠. 익숙해져 가는 그러네요. 표현이 맞아요. 그러면 그러네요. 이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또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오히려 더 얼었어요. 왜? 6억 대출에는 영향이 없는데 666이잖아요. 6개월 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되고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라고 하니까 인천, 경기 외곽 지역들, 평택, 안성, 의정부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 지나면 강남 쪽은 오늘 송파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왜? 어쩌라고 집주인들은 우리 신축 아파트 귀한데 우리 동네 신축 아파트 될 거야. 어떡하라고? 나는 안 해. 안 팔아. 라고 했을 때 그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결국에는 그 제한된 수요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렇다면 4기 신도시 개발도 늦다. 1년 후에 발표하면 뭐 하겠습니까? 골든타임 6개월인데. 6개월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재인 정부 때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발굴을 했는데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게 그래서 도대체 뭐 했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발표했는데 태릉 부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말만 해놓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은 발표만 하는 거야? 그러네. 라는 거에 대한 불신이 있고 1년 전에 서리풀 지고 윤석열 정부도 뭐 했지? 1년 동안? 지금 서리풀 하고 있는 거야?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어차피 2026년 내년에 입주 물량 안 나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걸 지금 알라딘의 마술 램프도 아니고 뚝딱뚝딱 입주 물량을 만들어라고 요구하진 않잖아요. 네.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건 나 불안해 죽겠어. 내가 지금 3년 후에 사려고 했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 맞아? 지금 사야 돼? 아니면 기다리면 나 정말 내 집 마련 할 수 있어? 라는 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정부가 답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 답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발굴해 놓은 거 있잖아요. 땅만 파놓고 보물을 찾았는데 그냥 방치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 빨리 찾아서 닦아가지고 서리풀 지고 우리 2028년까지 3만 세대 아파트로 만들어 줄게. 태릉 부지 1만 세대 우리 할 거야. 기다려봐.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어라고 해서 구체적인 저는 플랜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주면 시그널을 줘야 된다. 2028년 되면 이런 물량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3기 신도시 남은 물량들이 많이 있는데 A1 블럭은 언제, A2 블럭은 언제, A3 블럭은 언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오는구나라는 로드맵만 제시해줘도 저는 상당 부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후속 대책에는 저는 그런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제시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재해 보시면 아까 수학님도 근데 네. 좀 소비자들이 소위 말해서 적응을 해가는 단계예요. 이게 극약 처방을 한번 초반에 맞으니까. 근데 뭐 저도 네. 이 부동산 쪽을 출입한 지 얼마 안 되고 초짜라면 초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자들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시키기가 예, 부동산 소비자라는 사람들도 이미 계층화가 돼버렸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불편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미 계급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강남은 이제 네. 현찰 박치기 한다. 예. 현찰로만 옮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종주 기자 뭐 이번 저 유튜브 대박 나면 반포 아파트 사실 수 있어요? 못 사죠. 예, 지금 네. 당장은 구독자 대대대박? 요구가 지금 안 됐고, 예. 예, 거의 뭐 맘다니급으로 지금 뉴욕 시장 뭐 이렇게 섭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재밌는 기사가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그때 6월 27일은 제가 듣기로는 뭐집니까 반포에 있는 부동산들은 다 난리가 나가지고 막 계약 취소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정말 아수라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와중에도 이 한 기사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그 국평이 국민평수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 32평 거래가가 정도 되죠. 예, 반포 보게 되면 거의 50억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체결이 되고 있다는 이 거래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개포주공 7단지 73제곱미터가 지난 3일 이번 달이에요. 보면 36억에 거래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DH 자이개포 84제곱미터 지난 10일에 38억 원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그 대출을 줄였지만 대출이 없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만은 이한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에 다녀보면 서울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갈려 있다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대책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반론적인 부동산 대책입니다 해가지고 소위 소득 분포가 보통 밑에서부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란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분화되어야 된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또 약간 느끼는 게 그 반포 아파트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30평대에 되는 아파트가 지금 50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그 50억 되는 아파트가 70억이 된 게 우리 국가랑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50억이면 살 수 있고 70억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보면 이 그 지역과 그런 아파트 매물의 그런 지역의 특성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런 부동산 정책과 관계가 있을 만한 이미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맞아요. 특수한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들 그냥 왜 예를 들자면 뭐 뉴욕 같은 데 그렇잖아요. 뭐 트럼프 타운이 맨하탄이나. 그렇지. 예. 거기 뭐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빌딩들이 있는데 미서부의 베버리힐즈. 그게 미국 부동산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올해 강남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강남 네. 집값 올라가면서 마용성도 올라가고 한강벨트가 난리가 났는데 최근에 제가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가지신 분하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 집값 상승의 주범은 원벨리다. 원벨리. 원벨리가 60억, 70억 찍으니까 다른 아파트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다른 그렇죠. 이유가 없습니다. 선두주자가 가니까. 주자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이거나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그렇죠. 풀어줬습니다.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원벨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제가 만난 분 중에 이제 전문직인데 재산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서울에 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하면 팔지는 않았습니다만 합하면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고 소득도 그쵸.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정도 재산을 팔고 싶다는데 팔고 뭐 하실 거예요? 라고 하니까 강남 아파트 하나 사야죠. 그거였습니다. 답이.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강남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 돈은 금융에 주식 투자도 좀 하고 내 일하면서 내 여생을 이렇게 마무리할 거다. 여생을 마무리하는데 내가 능력이 되는데 강남 아파트 하나 찍고 마음 편하게 우리 가족이 살고 싶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 편하다는 소리는 최소한 떨어지지 않는다. 아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네. 자산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두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내 인생의 숙제가 끝난 느낌?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게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간에. 아니 자산이 있으니까 네. 강남은 소득 시장이 아닙니다. 전문직도 노력해서 이제 살 수 50억을 어떻게 모아요? 그렇죠. 의사 변호사들도 50억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관 예우 해가지고 엄청 잘 나가는 분 아니면 그렇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강남 아파트 사면 몇 억이 더 올라야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계급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계급 성 하나 사는 겁니다. 고래청자 느낌이네요. 고려청자 같은 느낌이죠. 나 이거 하나 갖고 싶다. 하나 사서 나는 그냥 네. 가지고 있을래. 그렇죠. 나의 계급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나 정도 됐으면 이제 강남에 들어가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라는 뭐 그렇죠. 그런 벨트 느낌인 하나. 거죠. 네. 그리고 뭐 귀족 벨트 하나 딱 하는 거, 왕관 하나, 뭐 이런 홍장 하나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거 같아요, 수영이. 그러니까 제가 주변 얘기 들어보면 솔직하게 우리나라가 그 평등주의가 강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든 뭐든 아무리 그러니까 인간 승리, 뭐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 정말 나는 판자촌에 살고 이재명 대통령 뭐 성남 거기서 어렵게 살았지만. 어렵게 살아서 학력고사 보고 사시 보고 검사 돼서 변호사 돼서 이렇게 이런 어떤 개천용의 신화. 그러니까 그 욕망에 선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우장성의 씨가 따로 있냐, 강남의 씨앗이 따로 있냐, 나도 한번 살아보자. 그게 아직은 남아 있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계층 사다리가. 그러니까 그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대출 풀어주라. 나도 좀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돈 되는데 네. 연봉이 10억인데 왜 대출 안 해주는 거야? 네. 니들 말대로 내가 DSR 다 했는데 네, 그렇죠. 왜 또 6억으로 제한하는 거야? 그쵸.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네. 역설적으로 말하면 앞서서 이제 제가 다른 지역들을 얘기했는데 강남이야 뭐 지금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솔직히 집주인들도 그렇고 사려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로 영향받는 게 강남보다는 마포, 성동이 오히려 더 얼어붙고 있고 왜냐하면 지방에서 갭 투자 많이 들어왔는데 마포, 성동이 지금 갭 투자가 막혔잖아요. 네. 대출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부산이나 대구의 고가 아파트들 그 지역에 있는 랜드마크가 좀 거래가 돼요. 저는 그게 서울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니까 그래 우리 동네 그냥 하나 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제 주변에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약간 그들만의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얘기를 전혀 공감을 못 할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네. 6.27 대책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부동산원 자료만 보더라도요. 지금 보게 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그때 불같이 오르다가 이제 조금씩 그 폭을 줄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지역에 있는 지방 아파트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이 완전히 이제 갈라져 있고 그 불장이라고는 서울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가 있고 강남 3구가 있고 네. 계속해서 세분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증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일괄적으로 딱 한 가지 요법으로 이렇게 다 치료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또 우리 저 대출금 문제 네. 6억을 제한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그 효과는 굉장히 봤죠. 근데 이제 슬슬 보게 되면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6억 원으로 전체로 사실상 이 대출 금액을 갖다가 묶어버린 거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하드코어한 그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크게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춘 거는 효과가 있었지만 여러 부작용들도 당연히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갭 투자가 못 하게 되니까 그렇죠. 전세 나온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가 줄어들게 되면 집을 못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 월세 부담이라는 게 사실 물론 전세만큼 큰 돈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월세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요즘 서울에 있는 집값들 월세 그 꼬박꼬박 몇백 심지어는 뭐 그렇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내고 해야 되는 그 월세를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처음으로 생애 첫 주택을 사게 되는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6억으로 줄어들게 되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는 대출을 끌어들고도 웬만한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여러 가지도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대출 규제라는 게 약간의 진통제 같이 극약 처방으로서 해가지고 딱 지금 효과를 보긴 했지만 이게 과연 말씀하신 대로 6개월, 1년 이걸 계속 붙잡아 둘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자꾸 의구심이 나오는 거죠. 그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 쪽의 설명은 이런 거였어요. 전세란 제도가 굉장히 기형적인데 이미 뭐 서구에 이제 그렇긴 영국이나, 하죠. 예, 미국 보면 맨하탄에 다 월세잖아요. 네네. 예, 월세로 이렇게 다 흐름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 나라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전세 제도가 있는 바람에 특이하죠. 예, 6억을 뭐 예를 들면 5억을 깔고 내 돈 5억을 해서 뭔가를 사고 네. 예, 남의 돈을 빌려서 차용해서 저리로 빌려서 일종의 사는 효과가 또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부동산 투기의 성을 쌓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이죠. 예, 네. 전세를 해주면 안 된다. 전세 대출해주면 안 된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쪽은 맞는 말인데 네.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네.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주거의 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5억 전세에 네.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되면 결국 주거 사다리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막으면 집값 올라가는 연결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지금 강남 쪽의 전세가율은 30%대밖에 안 됩니다. 35% 정도. 아 의외로 전세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비싸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아, 실제로 따라가는 강남은 집값 전세 대비. 끼고 살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어차피 대출해서 전세 가율을 낮추더라도 올라가는 지역들은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외곽 지역들의 발목만 잡아버리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서민들은 사실 전세가 좋거든요.
전세 사기만 아니면 내 전세금만 보호가 되면 월세보다 전세가 좋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두 번 놀란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게 뭐지? 왜 내 매덕되는 돈을 집주인한테 내가 왜 줘야 되는 거야? 라고 이해를 못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두 번째는 야 이렇게 좋은 게 왜 한국에 있어?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이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보호만 되면 좋은 제도인데 그렇죠. 그리고 전세 끼고 사면 이제 갭 투기, 갭 투자 나쁘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 갭 투자하신 분이 있어서 전세 사는 세입자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모두 다가 1주택만 가지면 전세 월세 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는 전세 끼고 사람들도 있고 월세 주는 사람들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집주인도 있고 어우러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 경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세는 문제야라고 찍고 대출을 강제적으로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이드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 막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댓글에서 그런 질문이 있어서 이제 공공임대 주택 LH나 네네. 공공임대 아파트를 이제 대거 물량 이렇게 하겠다. 쏟아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지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네.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첫 번째 그래서 얼마가 나올 거야 규모의 경제. 몇만 호가. 그래서 언제 몇만 호가 어디서 나올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퀄리티가 있는 집이 나올 것인가. 지금은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택 보급률이 전국에서는 다 100% 넘었고 서울만 이제 100%가 좀 안 되는데 네. 우리가 솔직히 전세든 월세든 임대에 들어갈 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양질의 집이 없는 그렇죠. 거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죠. 좋은 집에 역세권에 브랜드 아파트에 좋은 집에 신축. 전용 59 정도를 가고 싶은 게 꿈인데 아마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한마디로 LH, SH가 지어야 되는데 우리 장관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자녀분들 그 아파트 과연 보내겠냐는 거죠. 자기 자녀들 아마 안 보낼걸요.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 젊은 분들 얘기를 해도 LH 아파트를 못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흥분하고 이렇게 집을 못 사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공공 아파트도 필요하죠. 네. 신혼부부들도 이제 저렴한 아파트들 필요하지만 저는 투트랙으로 민간도 재건축 재개발도 해야 되고 공공도 해야 되고 모두 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두 다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공공 아파트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공약 사항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뭐 5년 동안 100만 호 짓는다고 했나 뭐 이런 얘기했는데 수많은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매번 공약에 공공 아파트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늘렸나는 거죠.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는 옳다. 하지만 공공만으로 지금 5년 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라고 하면 저는 물량도 많이 안 나올 거고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도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이 하나만 더요. 이게 연속 댓글이 하나 나와서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잘 지으면 되지 않냐고. 잘 지으면 되는데 네. 답은 하나예요. 네.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돼요. 잘 잘 짓는 거는 그리고 돈이 퀄리티가 문제죠. 올라가고요. 건축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수가 줄어듭니다. 왜 예산은 제한적인데 LH 지금 빚이 157조 원이거든요. 네. 여기에 100조 원을 더 투입해서 짓는데 질을 올리게 되면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질도 올리고 양도 늘리려면 예산을 더 투입하면 됩니다. 무슨 돈으로? 근데 사실 요즘에도 많이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로 진지하게 공공임대주택에 가서 사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조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그 LH 임대주택의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얘기를 들어봤더니 LH 같은 데서도 뭐 여러 가지 기사도 나오고 그랬지만 일단 지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전국을 이렇게 보게 되면 LH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장소들은 되게 많은데 거기를 갖다 공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담당자가 한 공기를 갖다가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그 공사장을 갖다가 책임자 한 명이 갖다가 복수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기업이고 네. 예산은 제한돼 있고 그런데 거기서 때려 지으라고 이렇게 물량은 나오고 그러니까 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없는데 일은 많아지니까 한 사람이 근데 일반 무슨 GS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데서 세상에 한 저기 뭐 그 책임자가 맞아요. 여러 그 무슨 건설 현장을 갖다가 다 관리한 이런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또 내부 경쟁도 시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신다는 건 뭐냐면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아마 자기가 실제로 공공 임대주택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또 이게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게.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네. 이제 건축하시는 분을 만나서 네.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LH가 이제 기자님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럴 만한 역량이 지금 되느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이제 LH가 매입 임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다세대 주택 지은 분들이 그렇죠. 힘드니까 LH가 많이 사줬어요. 이분이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서 잘 지었대요. 벽도 멋있게 탁 하고 위에 그 정원도 아주 멋있게 만들고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네. 잘 만들고 싶어서 네. LH의 경영이 힘들어지니까 LH한테 팔려고 하니까 LH가 와서 보더니 기준에 안 맞다고 야 정원 다 철거해. 야 벽 왜 이렇게 왜 벽이 왜 있어? 다 없애. 네. 아니 우리 돈 들여서 만들었어요. 필요 없어 다 없애. 우리 기준에 안 맞아라고 해서 고급화한 거를 다 제거를 하는데 또 돈이 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관료적이네요. 관료적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나 우리 기준이 아니니까 잘 지어도 없애. 돈 들어가는데요.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야 정원이 왜 있어? 필요 없어 우리 정원. 정원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인드 자체는 예산 또 문제지만 담당자 수도 부족할 거고요. 그 제한된 인원으로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근데 문제라고 LH 생각이 입장에서는 듭니다. 그렇게 또 국감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원은 왜 이렇게 돈을 쳐줬지? 그게 또 문제가 된다니까요. 네, 이 정원을 코스프레해서 돈을 더 받으려면 너와 그 업자 사이에 커미션이 있던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습니다. 감사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럼 잘 지었잖아요. 예. 야 왜 이렇게 비싸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지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이거 왜 이렇게 해? 분명히 그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요. 이게 우리나라 LH여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공공이라는 그 단어가 붙게 되면 그렇죠. 사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가성비입니다. 사실 공공이란 이름이 붙은 재화가 굉장히 럭셔리하고 뭔가 굉장히 쓰기 좋고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가성비적인 걸로 그렇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공 임대주택의 딜레마는 그거 같아요. 왜 좀 보면 그 전에 미국 사례랑 제가 좀 겹치는 게 있는데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막 해외로부터 제조업을 엄청나게 들이겠다고 난리잖아요. 네. 관세 때리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때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이종주 기자도 그때 보면 여론조사를 하니까 트럼프의 그런 제조업 부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외국 제조업들을 공장 세우고 그런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다 좋다고 그래요. 네. 미국인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70%가 그렇게 찬성했었을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그겁니다. 야 그렇게 그럼 공장을 갖다 다 엄청나게 지어놓으면 너 거기 가서 일할 거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일하겠다는 대답이 30%가 안 나온다고. 그럼 그렇죠. 도대체 누가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민자들이 일하는 거죠. 그러면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은 뭐냐면 공장에 들어오는 건 좋아. 근데 나는 거기서 일하기 싫어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 이 공장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딜레마네요. 딜레마예요. 양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공공인데 세금을 투입을 해서 공공 아파트를 레미안 자이처럼 짓는다. 난리나죠. 사실은 그 세금 낭비잖아요. 그렇죠. 세금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편에서 보면 또 퀄리티도 올려야 되는. 그렇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군대에 갔다 보면 알잖아요. 네. 군납 운동화, 군납 쓰레빠 신어보면 압니다. 네, 답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다른 예시 안 들고 우리가 군대에서 이 물품이 조달청에서 단일 물품 아닙니까? 네. 근데 당장 이제 제가 제대할 때만 해도 조금씩 그 업체가 경쟁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걸 싸제라 하잖아요. 싸제는 달라요. 사재는 좋지. 네, 근데 똑같은 매번 군납비가 나오는 이유가 예산을 책정해두면 거기서 수익을 30% 빼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질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이게 원사이드이기 때문에 어렵네. 예, 그러니까 단일 공급은 꼭 그게 저희가 민영화가 좋다는 게 아니라 경쟁이 없는 사회는 품질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저도 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질까지 담보하자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자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보면. 이게 안타까운 진짜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게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LH가 다 밀어서 넣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잘 되면 좋죠. 잘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시연이 될까 안 될까 다른 문제라서
실제로는 그렇게 저는 많은 숫자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고 저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니까 MB 정부 때 보면 반값 보금자리 아파트 그쵸. 세곡 네곡에 네. 한 2만 세대 정도 맞아요. 나왔거든요. 그게 좀 효과는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입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쵸, 강남이니까. 강남에 그린벨트 풀어서 짓다 보니까 LH가 지어서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입지가 커버가 됐거든요. 지대의 힘이죠. 그게. 우리 마곡지구 가보더라도 마곡은 SH가 개발했거든요. 마곡 처음에 분양가가 아마 3, 4억 정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입주할 때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내부의 구조가 이게 뭐지? 어. 실내 자재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 구조도 이상합니다. 네. 집 중간에 막 기둥이 막 있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오르고 성공했습니다. 왜? 입지가 너무 좋고 인프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퀄리티를 줄이더라도 입지가 좋고 주변 인프라가 좋으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서울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또 딜레마죠.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야. 이게 사실은 이 대규모 이 주택 단지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다 힘들어졌어요. 일단은 맞아요. 땅값이 다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니즈도 굉장히 올라갔고 기술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요구 정도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이종주 기자도 기억하시면 저 어렸을 때 심지어는 반포도 보면 다 주공 아파트였거든요. 맞아요. 개포 예? 주공. 개포 다 주공이죠. 요즘 젊은 분들은 주공이 뭐지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옛날 우리 보면 그런 주공이 예, LH. 네. 그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만든 다 주공 아파트였는데 그때는 뭐 다들 아무 불만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만큼 우리 삶의 질을 오르고 그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하나씩만 또 좀 보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수요 대책에 아주 극약 처방이 하나 나온 거예요. 네네. 효과는 있었고 6억 제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단은 그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차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죠. 그냥 뭐 말 그대로 현찰 부자 뭐 10억씩 들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강남커녕. 그래서 일단은 호주머니에 돈이 안 빌려주니까 이걸로 눌러놔서 이 소위 말해서 불장은 조금 잠재웠는데 네. 이게 1번 성공했지만 두 번째 스텝은 이제 공급이 남았죠. 여기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인데 어디에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현 정부의 그런 음모론도 나오거든요. 계속 5년 내내 6억 찍어서 갖고 간다. 그러면 수요를 네. 와. 이거 안 푼다. 안 풀 수도 있는데 그 네. 뒷감당을 또 생각을 그러면 해야죠. 이거 압력밥솥처럼 이제 그러니까요. 압력밥솥도 압력이 똑같아요. 모였다가 탁 튕겨 나간다 이렇게 그러면 보시는 엄청난 힘으로 네. 계속 5년 동안 눌러줘야 되는데 거예요? 네. 그 시장을 저는 너무 좀 우습게 본 거 아닌가. 아. 왜냐하면 계속 누를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중2병 걸린 자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 애를 방에 가둬놓고 지금 계속 그 3년 동안 안 나오게 지금 하겠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우리 역대 정부에서 성공한 정부는 없었는데 진짜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한다면 한번 봐야겠죠. 진짜 이번에는 성공할지. 저는 그게 내 입장이 돼 보십시오. 네. 정책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 자기 집이고 본인 입장이 되어 본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걸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는 않다. 수요 억제를 한 번 더 할 수는 있겠으나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우리 그거잖아요. 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고 네. 하는데 집값 잡고 싶으면 사실 집을 사거나 투자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공급이 당장 새 아파트가 많이 안 나온다면 매물을 나올 수 있게 다 그 얘기를 해요. 제 주변에서는. 그래서 종부세는 살짝 올리되 뭐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80% 올리든 올리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내려주게 되면 매물 나와. 매물 나오면은 쉽게 안정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걸 또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여기는 불로소득이 정서가 있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 하나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다 해버리게 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카드는 누르는 것밖에 없는데 누르는 거는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향후 대책이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 짧은 식견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주택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계층화된 것이 사실이다, 현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H의 공공 임대주택 보급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 말은 그것도 일부의 답이 될 수 있겠죠. 병행해야죠. 다만 그걸로 전부 다 막으려고 하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층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뭐 속된 농담을 해가지고 신라 시대 때 같이 그러면 성골, 진골부터 육투부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대하는 의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필요한 니즈에 맞는 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는 게 그게 현명한 대책이겠죠. 근데 뭔가 정책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모든 계층 보고 야 거기에 그냥 때려 맞춰 그래 버리면 당연히 이게 반발이 나오게 되고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지만 이 대출 규제라는 부분도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을 이게 투기하는 돈만 막은 게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 다 싸그리 막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꼭 투기하는 데만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택을 담보로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빌릴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로 주식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수익- 전세 때문에 그걸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그렇죠. 다 막아버리면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전에 얼음땡에 비유했는데 얼음했어요. 그럼 그래도 한 1분 있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 자식이 안 풀어. 그걸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네, 1시간 하고 집에 밥 먹으러 가. 그러면 열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수요자가 선택한 거는 얼음했는데 없어. 그럼 아니 나도 집에 갈래 그러고 가버 이제 이탈하는 경우도 그러면 있는 아예 그냥 거지. 판이 그냥 판이 게임이 다 깨져버리는 깨져버리는 룰을 거죠. 깨야죠. 룰을 깨는 거죠. 네. 아. 나 안 해. 아, 야,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저희가 뭐 이 짧은 이 시간 동안에 토론 통해서 뭐 정답을 내리는 건 아닌데 당분간은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당장 이제 극약 처방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물론 뭐 충격판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대책을 금융위원회에서 냈잖아요. 네네. 예, 권대영 사무처장.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이분이 초고속 승진하셔가지고 지금 아, 예. 어쨌든 그런 어떤 약간 정책의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는 또 좌충우돌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내려가는 집값을 굳이 정책금리 풀어가지고 뭐 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좀 굳이, 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0점 조절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힘들지. 예. 내려가면 또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줄 모르니까 음,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렇죠. 윤석열 정부 풀어줬을 때도 사실은 그 올림픽파크 포레원이 문제였잖아요. 예. 그게 미계약이 나오게 되면 고까지는 괜찮은데 네. 여기서 내버려두게 되면 어디까지 추락할 줄 모르니 그렇죠. 그 공포 때문에 이제 과하게 좀 개입한 부분이 있는 거고 음. 중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아. 말씀하신 것처럼 85점. 예. 아니 그건 딱 그것만 여쭤보면 돼요. 이종주 기자 기억하기에 어느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어요? MB 때 같은데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아 MB 네. 때는 집값이 좀 안정됐고 예.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일 잘한 정권이 노태우 정부. 아. 노태우 정부는 200만 원. 공급과 수요 억제를 동시에 다 했는데 그때는 시대가 좋았으니까 빈 땅도 그렇죠. 많았으니까 그렇죠. 예. 독재였잖아요, 사실상. 독재였고 공사비도 저렴하고 밀어붙이면 네. 되는 시대였고요. 네. 지금은 딱 그렇게 안 그렇죠. 되죠. 시장 경제에서 풀어야 되니까. 네네. 예,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정책 변화에 따라서 한 번씩 저희가 사실 정치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저는 부동산을 정치라고 봅니다. 부동산도 사실상. 정치하고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만큼 정치적 색채로 많이 빨려든 정책이 없어요. 사실, 정확한 시각입니다. 예, 사실 뭐 노동 정책 이런 거 얘기하면 정치하고 딱 붙진 않아요. 사람들 남일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종. 근데 그렇죠. 부동산은 딱 계층이 그대로 표시가 그대로 딱 붙어요. 똑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맘때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정치권이.